안녕하십니까, 곽수종입니다. 한국 경제의 길 참 힘들죠, 찾아보기가. 그렇지만 이 경제에서 흔히 우리가 기업, 가계, 정부를 세 명의 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금융산업과 실물경제가 있는데요. 이 금융과 실물경제는 서로 당겨주고 밀어주고 하는 협력과 경쟁의 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이 금융경제는 실물경제가 성장해 나가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마중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필상 교수님으로부터 한국 산업 구조의 새로운 디자인, 그 방향성과 비전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예, 건강하시죠, 교수님?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여기 서울대 관악산 캠프에 오니까 상당히 경치도 좋네요. 아, 예, 정말 여기 학교 위치는 좋습니다. 예, 공기 좋고요, 조용하고요. 학기가 끝났죠? 네, 1학기가. 방학 때입니다. 메르스 사태로 학생들도 상당히 걱정했고 교수님도 많이 걱정했을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 때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예. 여러 사람이 함께 시험을 봐야 되니까 뭐, 다행히 큰 일은 없었습니다. 메르스 말씀을 드려서 연장을 좀 해서 여쭤보면 메르스 때문에 한국 경제, 특히 하반기 경제도 좀 불안할 것 같고 네. 세계 경제가 한국 경제를 볼 때 이미 IMF는 3.8에서 3.0으로 낮추었고 네. 또 한국 정부 스스로도 잘못하면 이 자를 그릴 수 있지 않겠냐라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녹록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이 전망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시겠죠? 예, 그 메르스 사태 때문에 정말 곤두박질 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이 되는데요. 마치 이제 그 넘어지는 경제에 숨을 막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문제는 작년에 세월호 사태 터지면서요, 1, 4분기에 1.1% 성장률을 기록하던 경제가 2분기에 네. 마이너스 0.5% 성장률을 기록했거든요. 네. 그 이후로 우리 경제가 성장 동력이 꺼지면서 4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내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자도 비틀거리는데 네. 뭐 관광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외식이라든가 이런 문화들이 결정적인 이제 타격을 받으니까 내수가 그냥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걱정은 국가 신인도인데요. 네. 우리나라 하면 그래도 의료 산업에 관한 뭐 선진국이다, 이렇게 인식이 그렇죠. 돼 있었는데 이번 사태가 터지니까 그 나라 후진국이다, 이런 어떤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말씀해 주신 대로 세월호 사태 이후에 계속해서 메르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내수가 부족하고, 내수가 그래서 국가 GDP에서 한 55%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렇게 내수가 꺼지게 되면 어렵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정부 쪽에서는 뭐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입장에서는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금리를 또 0.6% 낮췄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글쎄, 일단 경기를 부양시켜야 된다, 지금 네. 위기 상태니까. 그에 대해서는 뭐 일부 수긍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위기 상태니까 돈을 풀자라는 정책은 불가피한 일종의 마약성 처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사실은 작년에 7월에 최경환 경제팀 들어서면서 결국은 이제 재정 팽창하고요. 네. 기준금리를 계속 낮췄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는 돈을 이렇게 풀었을 경우에 투자나 소비로 흘러야 되는데 그리 흐르지 않고 부동자금으로 쌓인다는 것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가계부채만 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돈을 풀었을 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돈만 풀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마약 처방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또 일단은 급하니까 뭐 추경을 편성한다든가 등해서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경제 지금 구조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부실 덜어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산업 발전시키면서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돈을 좀 풀어야 살아나니까 돈 풀겠다. 이런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급하니까 돈 부자 풀자 이렇게 나오면은 경제는 당장 반짝할는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뭐 교수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미 연준이 9월 달에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 또는 12월 달에 2번 올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뭐 거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어떤 입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이게 결국 가계부채라고 하는 이 폭탄에 이자 폭탄에 내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폭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금융시장이 불안한데 그리고 실물 경제가 제대로 발전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금융시장이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입니다. 네. 지금 가계부채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고용 창출 능력을 잃어서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가계부채 상환 능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그 연쇄부도 위험이 아주 큰데 여기서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연쇄부도 위기에 처한 가계부채에 결국 그 불을 땡기는 것이다.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본다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 우리로서는 보통 큰 위험이 아니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안일하게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방금 가계부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놓치는 게 정부부채와 기업부채 부분을 마치 네. 가계부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부 다 가계부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지금 가계부채만 많은 것이 아니고요. 정부부채, 기업부채가 다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보면은 이제 공교부채까지 합치면은 네. 그 정부부채가 2,000조 원은 된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기업부채도 2,000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가계부채는 1,000조 원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5,000조 원의 부채공화국이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가 좀 어려워진다라고 하면은 정부 부문이나 기업 부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뭐 하나 터지면은 정부나 가계나 기업 부분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1997년에 외환 위기가 왔을 때는 그때는 기업들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엔 그래도 가계 부문이 건전했기 때문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일단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2008년에 금리 위기 왔을 때는 그때는 가계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정부에서 계속 이제 그 지원을 해서 정부 부채 늘었지만은 정부 부문이 해결을 많이 해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같이 세 부분이 부채가 많으니까 이게 뭐 어디 한 부분이 터지면은 결국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채 문제, 이거 그냥 뭐 시간 지나가면 해결될 거다 이런 식으로 있다가는 정말 큰 화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문제를 정부가 이야기할 때는 5분위, 4분위 최상위 40%가 가지고 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부채의 5배나 되기 때문에 이자가 올라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는 말을 정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금융 쪽을 들다 보면 34.9%를 29.9%로 낮췄다 하더라도 서민들은 여전히 돈 빌리기 힘들고 돈을 빌렸다 해도 20%가 넘는 고금리를 내고 있거든요. 네, 예. 이 구조를 바꿔주는 게 금융개혁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금융의 또 하나의 어두운 면이 어디 있냐 하면은 이게 제도금융하고 네. 비제도금융하고 너무 벽이 높아요. 네. 일반 서민들은 신용등급 낮잖아요. 네. 은행 가서 대출을 못 받습니다. 천상 제2금융권 가는데 거기 가서도 제대로 못 받고 심지어는 사설시장 간다는 거예요. 정말 금융의 이 활화산은 서민들이에요. 네. 그 사람들 그 사채 시장 가면은 심지어는 자기 뭐 신체 포기각서까지 쓸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29.9%까지 내렸는데요. 아니 은행 금리는 1%인데 30% 금리 물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삽니까? 일자리도 없는데 갚을 능력도 없는데 빚을 쓰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그 수렁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파산돼요. 그 서민들이 결국 들어가면은 죽는 그런 동굴이 바로 제2금융권 네. 사채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더 문제가 뭐냐면 심지어는 29.9% 금리를 줘도 빚을 못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사채시장 가는 거예요. 네. 40% 50% 주면서. 그러니까 지하금융이 뭐 계속 아마 확대될 것 같은데 이게 표면적으로 숫자 노름하면서 서민금리 내렸다. 이게 이제 뭐 가계부채 대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더 수렁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건져주는 게 정말 가계부 대책 아니겠습니까? 네. 모두에서 이제 중국 경제, 일본 경제, 유럽 경제를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 경제가 아직 넘어야 될 산들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 중에서 이 정치인들이 이 경제에 잘 모르면서 네. 들어가다 보면 상당히 헛발질도 많이 하실 수 있고 자살골도 넣을 수 있는데 네. 어떻게 또 가만히 정부를 보면 경제 전문가들이 많다고 하기보다는 국회의원들 중에는 법률 전문가들이 또 많단 말씀입니다. 예, 그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저는 정치 과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안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정치적으로 갈등을 벌이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네. 계속 싸움만 하다 끝난다는 건데 특히 경제 정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 정책만큼은 전문가들이 고민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 중립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나 국회 여기 보면은 그 경제 정책 전문가들이라기보다는 정치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경제 정책은 정치 중립성이 생명입니다. 어떤 정책을 전문가들이 만들었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한다. 라고 했을 때 국회나 정치권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정책은 우리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들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거는 정해 준용한 것이 아니고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정책이냐, 좋지 않은 정책이냐 그런 시각에서 보고 심의를 하고 경제 정책만큼은 정치인들이 최소한 국민을 위한다는 양심이 있다면은 정치 중립화해라. 정말 국민 입장에서 좋은 정책이냐, 나쁜 정책이냐 그 평가해서 심의하고 통과시켜라.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정책이 상당히 근시안적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외교관이라고 해서 외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제도 알아야 되고 그 나라의 역사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한중일 삼국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대양 세력과 해양 세력이 부딪힐 수밖에 없고 하나의 교두보 역할로서의 한반도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레버리지도 활용을 해야 되고 협력과 경쟁 측면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완전히 포위 상태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인해 전술 때문에 네. 지금 뭐 숨이 막힐 입장인데 일본에서 지금 계속 이제 역공을 펴고 있다. 그 미국은 또 나름대로 이제 금융 산업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입지가 상당히 좁습니다. 근데 군사적으로도 중국, 일본, 미국과 그 틈바구니에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요. 그 정치적으로 봐서도 이게 뭐 중국한테 가서 뭐 정치를 잘해야 될 건지, 미국 뭐 눈치를 봐야 될 건지, 뭐 외계 정치 이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지금 입지가 좁아졌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역사적인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다고 친다면은 그래 우리가 정치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어떤 틈바구니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전략을 펴는 것이 좋으냐 충주를 모으자 국민의 힘을 모으자 그렇게 가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완전히 단기적인 정치 논리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그거 이번 정권 내에 하자. 그거 한번 가서 만나가지고 정치적인 쇼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게 앞이 안 보이는 거죠. 단기적인 정책이 계속 이제 제대로 성공도 못하고 장기 비전이 없다 보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가느냐. 그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들이 불안해지고 점점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네. 방향을 돌려서 다시 아시아로 돌아오면 아베노믹스. 네. 엔화를 무조건 지금 풀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구로다 중앙은행 총재가 엔저에 더 이상 뭐 인위적인 조작은 없다라는 발언을 한 뒤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엔저가 된다 해서 달러당 125엔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지금 우리 수출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고 수출은 곧 기업인데 네. 우리 기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부작용을 좀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엔저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융단 폭격이다. 그런 어떤 생각이 네. 드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주력 산업 하면은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전자 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력 산업이
일본 산업과 거의 겹친다는 겁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엔화가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완전히 결국 이제 막힐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 대부분 중국이 이미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력 산업 이미 중국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인데 일본이 엔저로 공수를 한다. 우리가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글쎄 일본으로서는 이미 엔화를 많이 이제 떨어뜨렸으니까 더 이상 않겠다 이러고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미 그 충격은, 이미 폭탄은 우리한테 떨어졌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지금 수출 산업이 거의 지금 길이 막혀 있는데 여기서 정말 지금 아주 정말 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은 우리 경제 이러다가 그냥 침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또 위기감까지 듭니다. 네. 중국 경제 말씀입니다. 지금 상해 주식이 엄청 오르면서 올해 들어서 또 홍콩하고의 거래를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를 하고 뭐 심지어 내륙에 있는 농부들까지 지금 주식 시장에 뛰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중국 경제는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중국 경제는 10%대 고속 성장을 하다가 이제는 7%의 이제 그 성장률 하락이라는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이게 벼랑간 고속 성장을 하다가 7% 떨어지니까 상당히 많이 이제 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이라든가 부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이제 사회 불안까지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국 경제 보면은 자전거가 빨리 달리다가 그게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쓰러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중국으로서는 구조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수 중심으로 경제 살리면서 자생력을 이제 높여가겠다, 그런 어떤 전략을 지금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저렇게 조금 휘청거리지만은 아마 곧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게 이제 시장 경제가 너무 급속히 발전하다 보니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요. 대형 자본가들이 탄생했는데 이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일종의 투기장으로 인식하고 결국 이제 그 돈놀이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휘말려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냥 뭐 팔아서 가서 투자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본시장에 관한 한 지금 투기성이 아주 높은 상태에서 상당히 중국 경제에 대한 어떤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아마 그것도 뭐 시간이 지나면은 좀 질적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경제로서는 보통 큰 난적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 경제가 그래 지금 구조조정하겠다, 그리고 금융시장 발전시키겠다, 다시 한번 일어선다면은 그때는 이미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 인해 전술로서 아마 지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 그 밑에 깔려서 우리 경제가 숨을 못 쉬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침몰한다, 계속 어려워진다, 그럼 우리는 좀 좋은 게 아니냐?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중국 수출이 1위입니다. 중국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출해서 먹고 산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중국 경제가 꺼지면 그만큼 우리 경제도 같이 꺼지는 그런 어떤 예속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치면 중국 경제가 잘 되면은 침공을 받고 안 되면은 같이 주저앉는 이런 때 딜레마에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럴 때 그래 우리도 우리 경제 나름대로의 자생력을 가지겠다, 우리 고유의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그래서 중국과 관계없이 세계 시장을 우리 경제 영토로 해서 한번 일어나 보겠다, 그런 전략을 써야지 중국 경제 바라보고 있다가 기회 한번 찾아보겠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생각이라고 듭니다. 금융 쪽에 뭐 대가로서 방금 좋은 지적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통화 정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게,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모두가 지금 이 통화 정책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정책을 쓰고 있고요. 우리가 그 사이에서 어떤 통화 정책을 잘 취해야지만 소위 환율 전쟁이라든지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 세계적으로 지금 뭐 정책하면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이렇게 두 종류의 정책이 있습니다만은 재정적으로는 세계 각국이 빚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 정책은 상당히 한계 상황에 왔어요. 이게 지금 각국이 중요한 정책으로 펴고 있는 것이 이제 통화 정책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중요한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 한국은행은 식물 상태다. 이렇게 이제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한국은행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펼 때는 경제를 미리 읽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선제적으로 금리정책을 펴야 됩니다. 경제를 끌고 나가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맨날 뒷분망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눈치 보고 유럽 눈치 보고 전 세계에 뭐 자금 흐름 본다 이러가면서 이제 결국 뭐 주춤하다가 결국 때를 놓치는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통화정책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 들어서느냐 어느 장관이 되느냐에 따라서 눈치를 본다는 것이거든요. 눈치 주면 그에 따라서 뭐 통화정책을 편다 이런 것이 이제 영역이 드러나는데 그런 상태에서 무슨 수 선제적으로 경제를 올바르게 읽고 제대로 이제 통화정책을 펴느냐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은행 정말 대거 각성해야 됩니다. 근데 한 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정부 빚이 많습니다. 재정정책 제대로 펴기 어렵습니다. 통화정책이 식물 상태다. 뭐 가지고 경제 살리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치면은 경제로 봐서는 지금 한국은행 정말 큰 죄를 짓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한국은행 통화정책은 맨날 뒷북 정책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금을 산 것도 최고점에서 산 것 같습니다. 최근 떨어지는 점에서 보면. 그리고 금리 인하도 보면 미국이 어떻게 하냐서 눈치를 보다가 하신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한국은행의 이런 뒷북 정책 과연 어느 정도 용납이 된다고 보십니까? 용납할 수 없는 차원이죠. 지금 세계는 그 통화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아베 돈 무제한 풀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도 돈 무제한 풀고 있거든요. 중국도 거의 무제한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세계 각국이 자국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을 늘리자. 그래서 자국이 먼저 한번 이겨보자. 그런 이제 전략을 펴고 있는 이제 전쟁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거의 뭐 기능을 못하면서 뒷북이나 치고 있다. 이게 어떻게 용납이 되냐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한국은행 자체의 어떤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는 차원이 아니라 경제가 전쟁에서 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통화정책 저런 식으로 펴면 결코 안 되죠. 근데 통화정책을 펼 때 그래 일본 그렇게 나오고 있다, 유럽 그렇게 나오고 있다, 중국 그렇게 나오고 있다. 그럼 우리도 맞불을 이제 질러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이제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맞불을 질러도 먼저 질러야죠. 저쪽에서 움직이기 전에 그렇게 되는데 뭐 그런 건 꿈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경제 외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지금 일본이 아베노믹스에서 돈을 풀면서 외환가치를 떨어뜨릴 때 이건 당연히 환율 조작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묵인했다는 것이거든요. 경제 위기의 덕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 무제한 돈 풀거든요. 그것도 환율 조작이에요. 미국이 묵인하고 있거든요. 중국도 금리 계속 내리고 있거든요. 그것도 정책 조작이에요. 근데 묵인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세계 이제 다 어렵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묵인해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미국과 맹방이면서 왜 그런 경제 위기에 못 피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지금 수출 산업 죽어가고 있다. 수출이 5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 경제 뭐 먹고 사느냐. 아주 위급한 상황이다. 우리 환율 좀 조정할 테니까 용인해 달라. 그런 외교 정책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환율 조작국가 오명을 쓴다. 건드리지 말라. 이래가지고 돈 풀어서 부동산이나 살리자. 이게 이제 정책이냐 이런 얘기죠. 말씀해 주신 내용이 상당히 그 중요한 내용인데 환율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 미국 같은 경우에 일본도 심지어는 미국이 사실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왜냐 그러면 환율 조작국이라고 미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상계 관세를 매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적용된 예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뭐 환율 조작국을 이걸 걱정할 때가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아마 다 쏟아부어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인데 금융통화위원회 네. 미 연준도 공개시장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들도 미국 경제 성장이 어떻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다, 17명 중에서 15명은 뭐 올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우리 금통위원회들은 어떤 이야기가 나 회의가 공개되지 않는데 원래 비공개 회의가 원칙입니까? 비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공개를 하죠. 예. 그런데 그 금통위원들의 그 논의와 뭐 토론도 중요하지만요. 온 국민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공개적으로 금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뭐 전문가들, 뭐 학자들 다 의견 수렴하고 그래서 야 정말 이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모아가면서 통화정책을 펴야 그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추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주체들 호응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뭐 밀실에서 작업해가지고 오늘 땅땅 때려서 금리 내린다, 올린다, 동결한다 이러고 나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일 아무 관계가 없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고 내리건 간에 시장이 별로 반응을 안 합니다. 그게 바로 한국은행의 식물 상태가 됐다는 증거인데 그건 자업자득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금리 정책도 자꾸 경제를 읽어가면서 선제적으로 펴야 기능이 자꾸 살아나요. 그리고 정책의 어떤 중요성도 커지고요. 근데 계속해서 뒷부분만 치니까 기능이 점점 위축되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 기능 자체가 이제 점차 사라지는 그런 현상까지 생기고 있다는 얘기인데 일국의 중앙은이 저러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크다 이렇게 봅니다. 정책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요약을 네, 맞습니다. 하면 교수님께서도 뭐 금융가의 대가시니까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SK와 론스타 그리고 네. 최근에 들어서는 또 엘리엇이 네. 소액지주 네. 뭐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삼성물산의 지배구조를 뭐 네. 간섭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한국 경제가 금융면에서는 95%가 대개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한국 경제의 금융산업이 이대로 가도 괜찮을지요? 상당히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피땀 흘려서 경제 이만큼 일으켜놓고 국부 이만큼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금융시장을 문을 다 열어놓고 무방비 상태로 계속 뺏기느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금융산업 제대로 발전시켜서 최소한 방어 능력부터 갖추자. 경제 영토는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금융산업이 실물산업을 이끄는 하나의 원동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중소기업이, 어떤 벤처기업이, 어떤 자영업이 좋은 사업을 발굴했다, 좋은 기술을 개발했다, 좋은 상품을 만들었다. 그렇다면은 금융회사들이 우리가 주식 발행해 주겠다, 우리가 회사채 발행해 주겠다, 우리가 대출해 주겠다, 돈 갖다 사업하시오. 그럼 비로소 그게 기업이 창업이 되고 기업이 투자를 하고 기업이 성장하고 경제가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역할 거의 못 하고요. 우리나라 금융회사들 보면은 담보 잡고 이자 놀이 하는 거 외에는 크게 하는 일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자본 공격 방어도 못하고 산업을 제대로 발전시키지도 못하고 이게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금융산업이 낙후되어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물론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뭐 책임이 일차적으로 있다고 봐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금융, 관치금융, 인치금융 그게 금융산업을 포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정치적으로 뭐 좌지우지하니까. 네. 그 다음에 관치금융 해가지고 정부에서 좌지우지하니까. 그 다음에 인매가지고 너 여기 연행장하라, 너 여기 가서 지주회사 회장하라 이렇게 인지금융 하니까 이게 자생력을 가질 어떤 그런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특히 정치권 입장에서 봐서도 금융산업이라는 것이 경제 생명 흐름이다. 경제를 지켜야 되는 그런 경제 군대다. 이런 차원에서 제발 풀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움직이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이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움직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금융계 대표 인사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고 네. 또 관치금융 말씀하셨지만 금융산업이라고 하는 게 정관에 의해 공무원들의 고위공직자들의 어떤 퇴임 후의 일자리
측면으로 이해되고 있고. 예, 뿐만 아니라 예. 뭐 신상품 하나 개발한다, 뭐 새롭게 뭐 하나 지점 설립한다, 다 인허가를 받아야 되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오케이 하나면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역시 정치 지도자가 인식을 해야죠. 우리나라 경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법치국가 아니까 법이 통과돼야 되거든요. 네. 이거 정치 지도자가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는 뭐 아무리 여러 가지 저항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겠다. 그런 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국회에 설득시키고 통과시켜서 법으로 시행해야죠. 이 아까 재정 건전성 문제도 분명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2018년까지 또 다른 세계 경제가 해결될 문제가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고 정부에서도 돈을 풀고 다 돈을 풀어놨는데 이건 이제 긴축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재정 건전성의 확보가 또 다른 하나의 국제 경제의 어떤 패러다임의 화두가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정부 부채 상환에 상당히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 정부가 부채 200조가 넘을 수 있는 이 부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다른 어떤 구제 방안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이렇게 당장 우리나라 정부가 부도위기에 처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악화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정부의 정책 기능이 지금 점차 소멸되고 있다는 건데 정부가 빚이 쌓이니까 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경제 성장 동력을 찾자. 그래서 경제를 다시 한번 도약하자라고 했을 때 연구개발 투자해야죠. 중소기업 살려야죠. 벤처기업 살려야죠. 서민경제 살려야죠. 민생경제 해결해야죠.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뭐 노령화도 세계 최고의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노인 빈곤율도 세계에서 최고로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 뭐 지금 뭐 결혼도 못하고 뭐 애도 기르기 어렵고 뭐 등등 해서 복지 수요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거 정부에서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부채란 차원에서도 문제지만은 정부가 폐해될 정책에 지금 한계가 왔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재정 위기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거 빨리 재정 건전성 확보해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인데 우선은 정부가 그동안 정치 논리에 휘말리면서 선심성 지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예산 다 깎자. 재정 계획하자. 그리고 정말 꼭 쓸 때만 쓰자. 이런 어떤 재정 계획이 필수적이고요. 더 나아가서 정부 재정이 건전화되려면은 세금을 더 걷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업이나 일반 국민들의 어떤 소득 계층이 굉장히 양극화가 심합니다. 그렇다고 친다면은 그래 조세의 원래 목적이 소득 재분배 기능이거든요. 그렇다고 친다면은 그래 잘 나가는 대기업들 세금 좀 더 걷자. 그쪽에는 법인세 좀 더 올리자. 그렇지만은 돈 못 벌고 좀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뭐 법인세 좀 낮춰주자. 또 이 일반 소득 계층을 봐도요. 부유층하고 소민층은 이건 뭐 엄청난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 부유층 최고세율 좀 높여 세금 좀 더 걷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세수를 좀 늘려가면서 경제가 다 같이 균형 성장을 하면서 잘 살게 되는 어떤 그런 재정 정책을 펼 수 있는 여력을 좀 확보하자 그런 얘기거든요. 네. 정부도 부채 때문에 재정 정책 제대로 못 펴고 있다. 이 경제 누가 살리냐 이런 면에서 보면 암담한데 재정 개혁도 아주 시급한 그런 사안이다 그렇게 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환율 전쟁에서 우리가 지금 크게 손해를 보고 있고 중국은 경제가 애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서 찾아서 경쟁에 나서야 된다고 하셨는데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정부가 또는 우리나라 경제가 한국의 어떤 산업을 새로운 산업, 신성장 동력이라고 흔히들 표현하시던데 어떤 산업에 보다 좀 관심을 가지고 보호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 경제를 끌고 가고 있는 주력 산업들, 뭐 자동차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산업에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정말 그 분야에 대해서도
기술 혁신을 해라. 그리고 필요하면 구조조정을 해라. 그래서 중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라. 1차적인 이제 필요한 그 노력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산업을 창출해야 된다는 건데 무슨 일이 있어도 연구개발 투자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미래 산업을 창출하라는 거예요. 첨단 산업을 창출하라는 겁니다. 지식 산업을 창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을 창출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미래에 우리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독창적인 산업 구조로 가자. 특히 미래 산업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기업들이 주력 산업을 주도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끌었는데 이제는 말씀드린 미래 산업에는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주축이 된다. 그래가지고 잃어버린 고용 창출 능력을 다시 찾아서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새로운 산업 발전을 시도하자. 그래서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을 하자. 정말 자본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요. 금융시장이 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금융시장에서 금융회사들이 야 이런 중소기업 그 기술 대단한 기술이다. 그 상품 대단한 상품이다. 미래 우리 경제가 먹고 살 산업이고 먹고 살 기술이다. 이렇게 하면은 주식 발행이나 회사채 발행이 쉬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그래서 정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킨다라고 했을 때 금융산업이 거기를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면은 그때는 대기업의 자본력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정부의 보호막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 기능에 의해서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바뀌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미래의 먹거리를 찾는 그런 어떤 구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주셨으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정부도 뭐 통화 재정을 많이 쓰다 보니까 여력이 없고 가게도 빚이 쌓이다 보니까 여력이 없고 기업은 그래도 산업유보금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네. 이제 우리 한국 경제를 기업이 본격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렇다 그러면 기업이 생각하는 산업 구조의 그림은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께서도 한국 경제 산업주도 다시 그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업 주도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만약에 기업 주도로 간다면 산업 주도를 어떻게 그리면 좋을지 교수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제 성장은 기업들이 주도를 해야죠. 그게 자본주의 어떻게 보면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새로운 산업 지도를 그린다라고 봤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측면은 산업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 50년 동안 뭐 철강이나 자동차나 조선이나 석유화학이나 이런 중화학공업 가지고 여지가 살아왔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한계 상황에 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고 친다면은 미래 산업을 발굴해야죠. 그래가지고 IT 물론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바이오라든가 등등 미래 첨단 산업 발굴에 네. R&D를 집중하는 거죠. 지금 그 자금 여력이 있어서 연구개발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사실 대기업들입니다. 유유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대기업이 그래 우리 경제 다시 한번 일어선다는 차원에서 물을 가리지 말고 연구개발을 한번 투자해보자. 그래서 정부와 대기업이 이 경제를 다시 살린다는 차원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적으로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경제가 먹고 살 수 있는 미래 산업 빨리 발굴하라. 기술 혁신 해달라. 이런 어떤 요구를 좀 하고 싶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 대기업들 너희 돈 많으니까 연구개발 투자하라라고 했을 때 연구개발 투자를 자기네들 더 발전을 위해서 자기네들만 먹기 위해서 연구개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정말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린다. 모든 국민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준다. 라는 차원에서 자기네가 살기 위한 연구개발은 아니다. 우리 경제가 살기 위한 연구개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 이러한 산업은 중소기업이 더 적합하니까 우리가 개발해 줄 테니까 발전시켜봐라. 우리는 너희가 나중에 협력해서 같이 한번 상생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어떤 산업은 벤처기업이 잘하니까 우리가 연구개발을 해줄 테니까 너희 한번 일어서봐라. 이래가지고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손을 잡고 같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먹거리를 찾아달라는 것이죠. 그래야 경제가 온 국민이 일자리 창출 어떤 그 능력이 생기니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야 경제가 발전하고 온 국민이 잘 살고 거기서 모든 사람이 일을 해야 거기에 이제 창의도 나오고 미래도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산업지도 우선 그
산업 내용이라는 차원에서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은 지나치게 대기업들한테 경제력이 집중돼 있으니까 네. 경제력을 분산해라. 그래가지고 미래 산업만큼은 일단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추측이 되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갖춰라. 그래서 내용도 바꾸고 구조도 바꾸는 그런 새로운 산업 지도를 그려야 된다. 지도에 없는 길을 가면 절대로 안 되고요. 산업 지도를 잘 그려서 길을 잘 찾아가야 된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 11월 대선에서 가장 내세웠던 화두가 뭐 빌 클린턴의 말을 따왔었죠. It's economy, stupid이라고 하는 말이었지 않습니까? 경제가 중요한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정책이 중요한데 가끔 가다가 느낌에 경제가 너무 정치 쪽에 휘말려 들어간다는 느낌도 받거든요. 네. 국민, 기업, 정부, 정치와 어떤 구도를 가져가야지만 산업구조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3대 악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 장벽이 정치 군대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정책, 산업정책이 정치 논리의 틀 안에 갇혀서 네. 앞으로 못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정부에서 내놨다라고 했을 때 국회는 심의를 잘해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빨리 통과시켜서 집행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정책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우리 당에게 어떤 득이 있을까? 어떤 손해가 날까? 정치 이해관계에서 그걸 이제 바라보고 당론을 정해서 결국은 이제 힘의 논리를 그걸 이제 심의를 하고 나중에 이제 결국 그걸 이제 처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책 내용이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치 논리로 싸우다 보면은 시기를 놓쳐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정책, 산업 정책 보면은 결국은 이런 정치 논리 틀 안에서 변질이 되고 제대로 추진이 안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장벽입니다. 네. 정치인들 보통 각성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맨날 뭐 민생 현장에 가서 무슨 뭐 시장에 가서 뭐 사고 이 짓 하지 말고요. 그 장벽부터 스스로 걷어내는, 스스로 반성하는 뭐 그런 모습부터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벽이 관료주의 장벽입니다. 규제가 너무 많은데요. 그것은 관료주의가 경제를 지배하는 수단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권 들어설 때마다 규제 철폐하겠다, 기업 환경 개선하겠다, 공약을 해요. 처음에 정부 출범하면은 상당히 숫자로 규제를 덜어내는데 그게 어떤 규제냐 하면은 이미 기능을 하지 않는 규제, 뭐 별 큰 효과가 없는 규제 이런 걸 일단 없애요. 숫자상으로는 많이 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처음엔 좀 줄여도 점차 필요하면 자꾸 새 규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규제가 아니고 이거 일종의 이제 구두 지시 이런 걸 통해서 경제를 관료주의가 꽁꽁 묶어 놓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규제 완화한다고 하면서 일종의 정치적인 죄수처만 취하고 계속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장벽 뚫지 못하면은 경제 힘 발휘 못합니다. 그래서 이 관료주의 장벽 빨리 해체하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장벽이 있다면은 결국 이제 경제력 집중입니다. 대기업이 모든 시장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중소기업이나 일반 근로자나 벤처기업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 장벽 좀 제거해달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장벽을 제거하는 노력을 우리 스스로 한번 해보자. 다 같이 잘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다 같이 잘 살아야 정치인도 정치할 수 있는 거고 관료도 밥 벌어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기업도 그래야 더 발전하고 세계 무대에 가서 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같이 사는 어떤 그런 공생의 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경제를 또 다른 인구 동학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늙어가고 있는 경제다. 네. 일본은 이미 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한국 경제가 중년의 경제, 너무 젊지도 않고 너무 늙지도 않고 중년의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요. 청년들이 네. 경제 진입이 안 됩니다. 지금 대학 졸업생들 거의 절반이 취직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 공부 많이 하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경제가 점점 늙어가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침몰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래 허리가 튼튼한 중년 경제 만들자라고 한다면은 청년들에게 진입 장벽 빨리 제거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청년들이 가장 보람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일이 제가 보기에는 연구 개발입니다. 네. 뭐 산업마다 또는 뭐 그 사회 각 분야마다 우리가 새롭게 바꿔보자 했을 때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분야는 그런 어떤 이 일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연구 개발 사업을 곳곳에 벌려 가지고 청년들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중소기업, 벤처기업 어떻게 육성해서 그 사람들 일자리 찾게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은 더 나아가서 지금 일자리 자체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97년 외환위기 겪고 난 이후에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을 계속 해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기계화가 굉장히 많이 진전됐습니다. 정보가 굉장히 많이 진전되었고요. 자동화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자꾸 덜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 창출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그럼 당장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얘기인데 지금 노동시장의 양극화 중에서 가장 심각한 양극화 중에 하나가 근로 시간의 양극화입니다. 네. 정규직 같은 사람들 보면은 주말도 없이 일해요. 그 다음에 밤 10시, 11시까지 일해요. 그 다음에 청년들은 일자리 없어서 길거리 헤매요.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 하자. 일자리 나누자. 그 사람들 내 아들, 딸이고 내 동생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기껏 가르쳐 놓고 길거리를 헤매게 하느냐. 우리가 일 덜 하겠다. 임금 덜 받겠다. 그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라. 이런 어떤 좀 정책이 나와야 이게 청년들이 일단 진입을 시켜야 경제가 동력을 찾고 발전하고 중년 경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 글로벌 위기를 당했을 때 뭐 최근 들어서도 그렇지만 오바마의 현인이라고 하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내가 저 사람들보다도 월급을 많이 받고 하는데도 세금을 적게 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세금 올리자라는 말인데 왜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을까요? 그게 참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황무지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일으키는 정말 애국적인 어떤 기업 활동을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초심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 경제 다시 한번 살리겠다. 그리고 선진국으로 가겠다. 우리 기업인들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저 모양인데 세금 좀 더 나겠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국민들이 감동할 겁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일어서 보자. 그래 우리도 하면 된다. 이런 어떤 자신감 생기면서 뭐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데 제발 기업인들이 그렇게 좀 솔선수범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박승 총재가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 분배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소득 주도의 성장을 고려해 볼직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는 기회의 어떤 공정분배 이게 더 중요하지 않는가. 사실 가장 구조의 본질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기회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우선 기업들 보면은 대기업들은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하고 싶은 일 다 합니다. 중소기업은 이에 봉쇄를 당하고 하고 싶은 일 못합니다. 뭐 좀 하면은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기회의 양극화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중소기업들은 기회가 거의 봉쇄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또 근로자들도 대기업 정규직, 그 다음에 중소기업 비정규직 보면은 이거 극과 극입니다. 근데 똑같이 학교에서 공부했다. 똑같이 능력 가지고 있다. 누구는 정규직이다. 누구는 비정규직이다. 누구는 실업자다. 이렇게 이 노동시장이 굉장히 양극화돼서 분화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능력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런 어떤 구조가 돼야 그게 정말 좋은 이제 경제 상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정말 아주 심각한 양극화가 있는데 교육입니다. 요즘은 돈 있어야 과외하고 좋은 대학 갑니다. 돈 없으면은 아예 대학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개천에서 욕난다고 그랬는데 이미 개천은 농약 다 뿌려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기업에 양극화니까 중소기업들이 기회가 없다. 노동시장이 양극화이다 보니까 청년들이나 일반 실업자들이 일할 기회가 없다. 교육이 양극화되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은 신분 상승 기회가 없다. 이런 상태에서 무슨 경제가 미래가 있고 발전하겠느냐, 무슨 사회가 올바르게 그리고 건강하게 발전하겠느냐, 암담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래, 최소한 기회는 공평하게 주자. 중소기업에게도 마음대로 사업할 수 있고 마음대로 기술 개발할 수 있고 올바르게 정당하게 대가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 근로자들에게도 지만 능력이 있으면, 지만 노력만 하면은 얼마든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무엇보다도 돈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열심히 하면은 공부해서 능력 기르고 사회 진출하고 신분 상승할 수 있다. 그 기회의 어떤 균등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사회개혁이나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 아닌가. 모든 사람이, 모든 기업이 기회만 공평하게 주어지면 움직이거든요. 희망을 갖거든요. 그게 저는 지금 우리 경제로 봐서는, 우리 사회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동력 창출이라고 봅니다. 네. 결국은 저희들이 기업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가계 부문도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고 계획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계 부문에서 국민들이 경제에 대한 주인의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제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하거든요. 또 기업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런 정책을 피느냐, 왜 해고하느냐, 그렇게 이제 불평을 많이 하는데, 이 나라의 경제를 만들고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국민입니다. 야,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한가 보다. 더 공부하자. 더 노력하자. 그래서 내가 일하고 있는 기업한테 뭔가 가치를 창출해 주자. 이런 노력을 부단히 하면서 자기가 자기 일자리를 지킨다라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 정부에 대해서도 맨날 뭐 잘못한다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래, 나부터 내가 이렇게 고쳐나가겠다. 그리고 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해가지고 선진의식을 가지고 뭐 납세도 제대로 하고요. 뭐 등등 한다면은 이게 이제 사회 구조가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의 어떤 의식의 변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국민들 고생 많죠. 고생 많은데 여기서 그래, 이게 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나부터 한번 주인의식을 가지고 발버둥을 쳐보자.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류 국가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고, 뭐 굳이 지름길이 아니라도 하나의 중요한 한국 경제의 길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한국 경제 50년, 100년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인류 국가, 인류 경제로 가기 위한 교수님 나름대로의 가지고 계시는, 오랫동안 후학도 가르치시고 또 정책에 관련을 하시면서 하나의 비전이라 그럴까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경제 지배 구조를 바꿔야죠. 예. 그래서 경제만큼은 국민의 경제, 국민에 의한 경제, 국민을 위한 경제, 경제가 권력을 위한 경제가 되면 안 되고요. 관료들을 위한 경제가 되면 안 되고요. 대기업을 위한 경제가 되면 안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마음대로 능력 발휘하고 제대로 대가를 받고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국민이 엮어가는 그런 경제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경제 주권을 국민한테 돌려달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정치 계획도 필요하고요. 산업구조 계획도 필요하고요. 관료주의 계획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국민들의 의식 개혁인데요. 경제 주인은 국민이에요. 정부나 기업이 아닙니다. 정부에 세금을 내고, 그래, 정부 한번 잘 운영하시오. 맡기는 게 국민이에요. 기업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해보시오. 맡기는 게 국민이에요. 국민은 최종 주인입니다. 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래, 이 경제 주인은 난데 내가 살려야 되겠다. 나 열심히 공부하겠다. 그 다음에 직업훈련 받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이 경제를 위해서 어떤 가치를 창출하겠다. 그 보상을 받겠다. 나도 잘 살고 기업도 잘 살고 나라도 잘 사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하겠다. 그런 국민의 주인의식,
의식과 노력 이런 것이 뭐 우리 국민들이 가야 될 어떤 중요한 의식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1960년대 우리가 고소성장 시작할 때 우리도 하면 된다. 그런 국민 의식이었거든요. 물론 정부가 그런 의식을 불어넣습니다만 네. 국민이 주인 의식 가지고 내가 해야 된다, 하면 된다. 그거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식을 다시 한번 되찾아달라 그런 얘기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국민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네. 국가는 또는 정부는 이 국권의식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기업은 마지막으로 기업가 정신, 네. 주주에 대한 어떤 인식, 기업 이익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예, 소비자에 대한 인식. 소비자에 대한 네. 인식도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가 가야 될 길이 앞으로 멀기도 멀지만 이렇게 만약에 우리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미래는 밝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처럼 저력이 큰 국민이 없다고 봅니다. 보세요. 60년대 세계 7위국인데 한강의 기적 이뤄낸 거 보면 이건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쩌지 잘못해서 외환위기 맞았는데 모기하면서 그거 위기 극복하는 거 보고 이건 인류 역사상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태안반도의 기름 유출 사태 때도 모두 다 같이 가서 그래서 야 우리 지금 위기다. 우리 스스로가 살려야 된다. 다 같이 한번 일어서보자. 이런 어떤 사회적인 공감대만 형성이 되고 거기서 결국 위정자들이 그래 어렵습니다. 이렇게 갈 테니까 따라주십시오. 올바른 청사진만 제시하면은 네. 그래서 국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저는 선진국 도약 시간 문제라고 보는데 예. 중국, 일본 이겨내는 거 시간 문제라고 보는데. 예. 교수님께서 인류회사라는 말씀을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인류회사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거를 여쭤보고 싶은 이유는 인류국가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네. 보통 회사 그러면은 네. 그 기업주가 이익을 보는 수단 그런 식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기업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다. 그래서 이익을 보는 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좋다. 뭐 그런 식으로 되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정말 좋은 기업, 인류 기업은 국민 지배 구조를 갖는 기업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제는 기업은 그 나라 경제와 사회 발전을 이끄는 기둥입니다. 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국민의 지배 구조를 가져야 된다. 즉 가장 좋은 상품을 소비자들한테 제공해서 소비자들이 그거 우리 회사다. 그런 인식을 갖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비자나 투자자나 정부나 그 다음에 종업원이나 다 우리 회사야. 그래서 국민이 지배하는 그런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이고 그런 기업은 내 건데 열심히 하자. 창의도 생기고 미래도 보인다는 것이거든요. 경쟁력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 발전도 끄는 어떤 그 기관차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국민이 지배하는 기업.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교수님한테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한국 경제에 대한 미래는 밝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거기에는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데 그게 과히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있으면서 많은 노력도 우리가 더불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장벽들이 많이 있지만 이 장벽들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이동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경제로 한번 거듭났으면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